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남자, 경제 스토리텔러 빡선생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꿈이 뭔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단순히 개인의 소망을 넘어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열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의 부동산 소유와 국가의 번영 사이에 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는지 경제학과 역사의 거대한 서사를 넘나들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만 봐도 집을 소유한다는 건 점점 더 이루기 힘든 꿈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상황이 끔찍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고개를 돌려 여기 대한민국을 보시죠.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MZ세대에게 영끌 없이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조차 버거운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동산 위기는 단순히 우리 개개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한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 아니 전 세계 경제의 미래까지 좀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겁니다.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해요. 인적 자본이란 한 사람의 경험과 기술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밤새워 공부해서 얻은 지식, 회사에서 갈고 닦은 업무 능력, 건강한 신체, 심지어 번뜩이는 아이디어까지 모두 인적 자본에 포함되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스펙 쌓기가 바로 인적 자본을 늘리려는 노력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소유가 등장합니다. 집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머리 누일 곳, 비 피할 곳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동산 소유는 한 사람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인적 자본을 폭발적으로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혜택들을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놀랍게도 스탠퍼드 대학교의 후버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비소유자들에 비해 더 자신감 있고 자립심이 강하며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부동산 소유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집주인이라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은 없죠.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서 온전히 내 집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인생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예를 들어 끔찍한 병에 걸렸을 때 최후의 보루로 집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집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파도에 맞서는 강력한 보험인 셈이죠. 그리고 이 안정감은 우리를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사업을 시작하거나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혹은 내 집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더 큰 자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말이죠. 불안에 떨지 않고 미래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 영향력은 개인의 삶을 넘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임차 가정의 자녀들보다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한 논문에서는 토지 소유 여부가 아동의 문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말라리아 감염보다 더 크다고까지 말합니다. 말라리아는 아동의 정신 발달에 심각한 저하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것의 악영향이 더 컸다는 거죠. 물론 이건 좀 과장된 비교일 수 있지만 그만큼 부동산 소유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이론의 핵심 아닐까요? 세대 간부의 대물림은 대부분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 한 채는 자녀에게 인생의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건강, 교육, 커리어 등 자신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죠. 결국 모든 것은 다시 인적 자본으로 귀결됩니다. 경제학은 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인적 자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부동산 소유가 어떻게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차인, 즉 세입자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부와 번영으로 가는 경제적 지혜를 벽돌 쌓듯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 자산을 짓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세입자를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또 다른 중요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주, 즉 지주 계급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거대 지주 계급에 대해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주들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서 거둬들인 임대료만으로 살아간다고 비판하며 경제에 아무런 긍정적인 기여도 하지 않는다고 극딜했습니다. 그는 또한 막강한 힘을 가진 지주들이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오직 지주들만 부유하고 영향력 있게 만들 뿐이며 그들은 생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분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 무지하고 근시안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죠. 네, 애덤 스미스 형님은 건물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지주들이 한 국가의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권력의 자리에 오른 지주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개혁하려는 시도에 저항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정치제도 자체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자신들의 재산권과 임대차 권리에 반대하는 세력이 거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스템을 바꾸어 버리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스는 이 책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은 지리, 자원, 심지어 문화 같은 요소들보다 한 국가의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제도라고 강조합니다. 소수의 지주들이 제도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국가는 필연적으로 착취적 제도를 갖게 됩니다. 이는 소수의 권력층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런 국가는 결국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다음 중요 경제 개념으로 이끕니다. 바로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화폐 유통 속도란 돈이 경제 내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빠르게 손을 바꾸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거죠. 이 속도가 빠를수록, 즉 돈이 활발하게 돌수록 경제는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 쓰기를 꺼린다는 의미이며 이는 보통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지표가 됩니다. 자, 다시 부동산 소유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반면
소수의 거대 지주나 몇몇 은행의 부채가 집중된 국가는 낮은 화폐 유통 속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이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그들이 집주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를 쥔 은행에 종속된 것이나 다름없죠. 강력한 지주들은 수백 채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나 이자를 이용해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이렇게 투자된 돈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 즉 부동산에 꽁꽁 묵이게 되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화폐 유통 속도를 떨어뜨리고 경제의 활력을 저해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때 세계 경제의 엔진이었던 중국의 성장세가 최근 둔화된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년간 막대한 돈이 사업이나 서비스 같은 유동적인 벤처에 사용되는 대신 부동산 시장에 갇혀버린 겁니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 경제도 활력을 잃는 것이죠. 자, 이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과 아르헨티나입니다. 두 나라는 놀랍도록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둘 다 유럽 정착민들이 세운 식민지였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죠. 대체 무엇이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두 나라 모두 농업 경제로 시작했지만 단 한 가지 토지 분배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극소수의 부유한 대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독점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지주들이 어떻게 경제제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아르헨티나에서 바로 그 비극적인 결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유럽 이민자들은 고국의 지주 귀족 계급을 피해 아르헨티나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떠나온 곳과 똑같은 종류의 착취적 제도를 신대륙에 재창조하고 말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농산물 수출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일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발생한 돈의 대부분은 이들 대지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 돈은 국가를 더 번영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대신 지주들이 수입 사치품을 샀거나 더 많은 땅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더 낮은 화폐 유통 속도를 의미했고 결국 경제 발전의 정체와 저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사업에 혁신적인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경제 전체에서 활발하게 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소유가 이 거대한 방정식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특히 부동산 소유라는 맥락에서 그 돈이 소수에게 집중되는지 아니면 다수에게 분산되는지에 따라 한 국가의 번영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돈이 소수의 금고 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국가는 진정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